노후 망친 재혼, 73세 어머니의 후회의 눈물. 저는 한미숙, 올해 73살입니다. 20살에 시집와서 50여 년을 한 남자만 바라보며 살았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20년이 흘렀네요. 꽃집을 연 건 남편이 떠나고 3년째 되던 해였어요. 딸 다인이가 엄마 집에만 계시지 말고 뭔가 해보세요라고 했거든요. 처음엔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막막했는데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꽃을 생각해보니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더라고요. 그런데 한 달 전쯤부터 꽃집에 자주 오시는 분이 계셨어요. 처음엔 그냥 지나가다 들르시는 줄 알았는데 계속 오시더라고요.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의 할아버지셨는데 꽃을 보시는 눈빛이 남달랐어요. 어떤 꽃을 찾으세요? 라고 물어보니 그냥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서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뭔가 친근함이 느껴졌어요. 저도 꽃을 보면 마음이 차분해지거든요. 며칠 후 또 오셨을 때는 조금 더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혼자 사세요? 라고 물어보시길래 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오래됐어요 라고 했더니 저도 아내를 먼저 보내고 혼자 지내고 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묘한 동질감이 느껴졌어요. 같은 외로움을 아는 사람끼리만 나눌 수 있는 그런 시선이었을까요? 혼자 지내는 게 참 쉽지 않죠라고 하시는 태수 씨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러게요. 가끔은 정말 말 한마디 나눌 사람이 그립더라고요라고 대답했어요. 그날부터 태수 씨는 더 자주 오셨어요. 꽃을 사지 않아도 그냥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자식들은 어떤지, 요즘 무엇을 하며 지내는지 소소한 이야기들이었어요. 교장 선생님을 하셨다고요? 네, 4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태수 씨가 말하는 학교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도 제 젊은 시절을 떠올렸어요. 그때는 정말 살았거든요. 어느 날 비가 오는 저녁이었어요.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태수 씨가 우산을 들고 오셨더라고요. 비 오는데 집까지 데려다 드릴게요라고 하시면서요. 우산 아래서 나란히 걸으며 집까지 가는 그 짧은 시간이 정말 오래간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어요. 누군가가 저를 챙겨준다는 느낌,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이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내일 저녁에 식사 한번 하실까요? 태수 씨의 조심스러운 제안에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이 나이에 누군가와 식사를 한다는 게 어색하기도 했고 오랫동안 혼자 지내다 보니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서툴러졌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래, 한 번쯤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0해 동안 혼자였던 저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좋아요. 그렇게 해요라고 대답하고 나니 가슴이 두근두근했습니다. 언제 이런 설렘을 느껴봤나 싶더라고요. 마치 처음 연애하는 처녀처럼 말이에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거울을 보며 내가 너무 늙었나 생각도 해보고 옷장을 뒤져서 괜찮은 옷이 있나 살펴보기도 했죠. 이제 막 시작된 이 따뜻한 감정이 어디로 향할지는 모르겠지만 오랫동안 얼어있던 제 마음에 봄이 오는 것 같았습니다. 태수 씨와의 첫 식사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어요. 작은 한식당에서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데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라고 물어보시는 태수 씨의 다정한 목소리에 제 마음이 스르르 녹았어요. 저는 집에서 혼자 먹던 게 워낙 단조로워서요.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먹는 밥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네요 라고 말하니까 태수 씨가 활짝 웃으시더라고요. 그 웃음이 참 따뜻해 보였어요. 그날부터 우리는 자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나서 공원을 산책하기도 하고
차 한잔하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죠. 태수 씨는 정말 신사다운 분이었어요. 항상 제 손을 잡아주시고 길을 건널 때면 팔짱을 끼고 천천히 걸어주셨거든요. 미숙 씨, 혹시 괜찮으시다면 우리 영화 한 편 보러 갈까요? 영화관이라니 남편과 함께 갔던 게 언제였나 기억도 안 나더라고요. 극장 안어둠 속에서 태수 씨 손을 잡고 앉아 있으니 제가 20살 처녀로 돌아간 기분이었어요. 어느 날 태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미숙 씨, 저와 함께 남은 인생을 보내실 생각은 없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기쁘면서도 두려웠거든요. 이 나이에 다시 누군가와 가정을 꾸린다는 게 과연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태수 씨가 제 손을 꼭 잡으며 우리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요. 혼자 있으니까 너무 외롭잖아요 라고 하시니까 마음이 기울었어요. 맞아요. 정말 외로웠거든요. 딸 다인이한테 전화를 걸어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다인아, 엄마가 좋은 분을 만났는데 어떻게 생각해? 처음엔 다인이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엄마, 정말요? 어떤 분이세요? 태수 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니까 다인이가 정말 기뻐했어요. 엄마, 정말 좋아요. 엄마도 이제 행복하셔야 해요.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가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제가 다 알아요. 결혼하세요. 딸의 축복을 받으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태수 씨에게 좋아요. 함께 해요라고 대답했을 때 태수 씨가 얼마나 기뻐하시던지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옳은 선택을 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태수 씨 딸 미라를 처음 만났을 때의 충격은 잊을 수가 없어요. 태수 씨가 미라야, 아빠가 결혼하려는 분이야 라고 소개하시니까 미라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차갑게 인사했거든요.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말도 어찌나 건조하던지요. 식사 자리에서 미라가 아버지, 그분 정말 믿을 수 있는 분 맞아요? 요즘 세상에 혼자 사는 남자들 노리는 여자들 많다던데요 라고 하는데 제가 옆에 앉아 있는데도 마치 없는 사람 취급하더라고요. 태수 씨가 미라야,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하셨지만 미라의 시선은 계속 차가웠어요. 아버지는 순진하셔서 모르시는 거예요. 제가 좀 더 알아봐야겠어요 라고 하면서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정말 따갑더라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울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싶고 정말 태수 씨와 결혼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곰곰 생각해 보니까 그래, 이제는 내 삶을 살자. 다른 사람 눈치 보느라 내 행복을 포기할 수는 없어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태수 씨도 미라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어요. 미숙 씨, 미라가 그런 말을 해서 정말 미안해요.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예요 라고 하시는데 목소리에 힘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구청에 혼인신고를 하고 작은 식당에서 가족들만 모여서 간소한 결혼식을 올렸죠. 다인이가 해외에서 급히 들어와서 엄마 정말 예뻐요 라고 하면서 꽃다발을 안겨주니까 눈물이 났어요. 미라는 결혼식 내내 표정이 어둡더라고요.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없이 아버지, 행복하세요 라고만 딱 말하고는 일찍 자리를 떠났어요. 태수 씨가 미안해 하시는 모습이 안쓰러웠지만 그래도 저는 행복했어요. 웨딩드레스는 입지 않았지만 예쁜 한복을 입고 태수 씨 옆에 서니까 정말 새 출발을 하는 기분이었어요. 미숙 씨, 이제 우리 정말 가족이네요 라고 하시는 태수 씨의 말에 네, 서로 아끼면서 살아요라고 대답했죠. 신혼여행은 가지 않았어요. 대신 태수 씨 집으로 이사를 했거든요. 제 작은 집을 정리하면서 20년 동안에 혼자 살던 흔적들을 하나하나 챙기는데 뭔가 한 시대가 끝나는 느낌이었어요. 태수 씨 집은 제 집보다 훨씬 컸어요.
이제 당신이 이 집 주인이에요라고 하시면서 방마다 구경시켜 주시는데 정말 꿈만 같았어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이제 외롭지 않겠네요 라고 말하니까 태수 씨가 제 손을 꼭 잡으시더라고요. 첫날 밤엔 어색했어요. 20년 만에 누군가와 같은 침실을 쓴다는 게 낯설었거든요. 하지만 태수 씨가 천천히 적응해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라고 하시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어요. 73세에 다시 시작하는 사랑,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하지만 옆에서 고요히 숨쉬는 태수 씨를 보니까 든든했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구나. 누군가 내 곁에 있구나 하는 안도감이 밀려왔죠. 아침에 일어나서 함께 아침밥을 먹는데 태수 씨가 오늘부터 행복한 우리 집이에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정말로 그럴 줄 알았어요. 우리가 서로 아끼면서 평온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건 이런 기분일까요? 가슴이 두근두근하면서도 설레고 불안하지만 희망이 가득한 그런 마음이었어요. 결혼 초기 한 달은 정말 행복했어요. 태수 씨는 여전히 다정한 남편이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잘 주무셨어요? 라고 물어보시고 제가 아침밥 준비하는 걸 도와주기도 하셨어요. 당신이 요리하는 모습 보니까 정말 좋네요 라고 하시면서 뒤에서 지켜보시는 모습이 참 사랑스러웠죠. 저녁에 함께 산책을 나가서 동네 한 바퀴 돌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좋았어요. 오늘 꽃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라고 물어보시고 제 하루 일과에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정말 오랫동안 잊고 있던 따뜻함이었어요. 하지만 한 달쯤 지나면서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죠. 미숙 씨, 식탁 위에 반찬이 너무 많은 것 같네요. 정갈하게 3가지 정도만 놓으면 어떨까요? 그때는 별로 이상하지 않았어요. 남자분들이 워낙 깔끔한 걸 좋아하니까 그러려니 했거든요. 네, 알겠어요 라고 대답하고 그 다음날부터는 반찬을 3가지만 차렸어요. 태수 씨가 이렇게 하니까 훨씬 보기 좋네요 라고 하시니까 제가 잘한 것 같아서 뿌듯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며칠 후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나왔어요. 당신 저녁에 TV 보시는 건 좋은데 소리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저는 조용한 환경에서 책을 읽는 게 좋거든요. 사실 전 TV 소리를 그렇게 크게 틀지도 않았어요. 평소보다 작게 틀고 있었는데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죄송해요, 몰랐네요 라고 하면서 볼륨을 더 줄였죠. 그랬더니 이번엔 아예 끄는 게 어떨까요? 우리 대화나 더 많이 하면서 지내요라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엔 그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여겼어요. 부부가 대화를 많이 하는 게 좋은 거니까요. 하지만 막상 TV를 끄고 나니까 집안이 너무 조용해서 답답했어요. 혼자 살 때는 TV 소리가 외로움을 달래주는 친구 같았거든요. 태수 씨, 뉴스라도 잠깐 볼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더니 뉴스는 아침 신문으로 충분해요. TV는 정말 소음이에요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투에서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전에는 부드럽게 제안하시던 분이 이젠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일주일이 더 지나자 집안 정리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어요. 미숙 씨, 제가 교장을 오래 해서 그런지 정리정돈에 좀 까다로운 편이에요. 앞으로 집안 정리는 제 방식대로 하면 어떨까요? 어떤 방식인데요? 라고 물어보니까 정말 세세하더라고요. 수건은 어떻게 개어서 어느 위치에 놓아야 하고 설거지한 그릇은 어떤 순서로 정리해야 하고 심지어 신발도 현관에 어떻게 배치해야 하는지까지 다 정해 놓으셨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집이 훨씬 깔끔해 보여요. 당신도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라고 하시는데 솔직히 좀 부담스러웠어요. 20년 동안 혼자 살면서
제 나름대로의 방식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네, 천천히 배워볼게요라고 대답했어요. 처음엔 그 규칙들을 따라하려고 정말 노력했어요. 수건 하나 개는 것도 태수 씨 방식에 맞추려고 했죠. 하지만 40년 넘게 몸에 밴 습관을 바꾸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가끔 깜빡하고 예전 방식대로 하면 태수 씨가 다시 정리하시면서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라고 하셨어요. 그때부터 집안에서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뭘 할 때마다 이게 태수 씨 방식에 맞나? 를 먼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설거지를 할 때도, 빨래를 넣을 때도, 심지어 화장실을 사용한 후에도 태수 씨가 원하는 대로 했는지 확인하는 제 모습을 보니까 답답했어요. 어느 날 아침 제가 깜빡하고 반찬을 4가지 차렸어요. 태수 씨가 식탁을 보시더니 미숙 씨, 우리 약속했잖아요. 3가지만 놓기로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투가 마치 아이를 혼내는 교장 선생님 같더라고요. 죄송해요. 깜빡했네요. 라고 하면서 급하게 반찬 하나를 치웠는데 태수 씨가 앞으로는 이런 실수하지 마세요. 약속은 지켜야죠.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약속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언제 약속했나 싶었거든요.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태수 씨는 여전히 다정하게 말씀하시지만 그 속에는 꼭 지켜야 할 규칙들이 숨어 있었어요. 당신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라고 하시면서도 제가 조금이라도 다르게 하면 기분 나빠하시는 게 느껴졌거든요. 특히 꽃집 일에 대해서도 간섭이 시작됐어요. 당신이 꽃집에서 너무 늦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여자가 밤늦게 혼자 돌아다니는 건 좋지 않아요 라고 하시면서 꽃집 문 닫는 시간까지 정해주시더라고요. 손님이 늦게 오시는 경우도 있어서요 라고 말했더니 그런 손님은 과감히 돌려보내세요. 가정이 우선이잖아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정이 우선이라는 말은 맞는데 왜 제가 하고 싶은 일까지 포기해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어느 날 저녁 친구 종만 아저씨가 꽃집에 들르셔서 차라도 한잔하자고 하셨어요.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라 반가웠는데 집에 들어오니까 태수 씨 표정이 어둡더라고요. 누구랑 이야기하느라 이렇게 늦었어요? 라고 물어보시길래 꽃집 근처에 사는 종만 아저씨 아세요? 오래간만에 만나서 잠깐 이야기했어요 라고 했더니 앞으로는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그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는 건 적절하지 않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당황했어요. 종만 아저씨는 저보다 나이도 많고 그냥 동네 이웃이었는데 마치 제가 무슨 잘못을 한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기분이 이상했거든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라고 해명하려 했지만 태수 씨는 당신은 순수해서 모르는 거예요. 제가 경험이 많으니까 제 말을 들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정말 태수 씨 말이 맞는 건가? 하지만 한편으로는 나도 내 친구 정도는 만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점점 웃음이 사라져갔어요. 예전엔 꽃집에서 손님들과 이야기하는 게 즐거웠는데 이제는 집에 늦게 들어가면 또 뭐라고 하실까봐 조바심이 나더라고요. 집에서도 편안하지 않았어요. 항상 태수 씨 눈치를 보게 되고 뭘 할 때마다 이게 맞는 방식인가 확인하게 되었거든요.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제 얼굴이 많이 어두워져 있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 더 밝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이게 내가 원했던 결혼 생활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니야. 조금 더 적응하면 괜찮아질 거야. 태수 씨도 날 사랑하니까 하는 말이겠지 하면서 스스로를 달랬어요. 그렇게 참으면 가정의 평화가 올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평화는 제가 저를 지우면서 얻는 평화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결혼한 지 2달쯤 되었을 때부터 미라가 자주 집에 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였는데 점점 더 자주 오더라고요. 화요일에 왔다가 목요일에 또 오고 주말에도 당연히 오는 시기였죠.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는 하지만 저한테 하는 인사가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던지는 말 같았어요. 정작 태수 씨를 보면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아빠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하면서 환하게 웃는 모습이 저를 대할 때와는 정말 달랐어요. 어느 날 미라가 집안을 둘러보면서 엄마 집 관리 잘하고 계세요? 라고 묻더라고요. 엄마라고 부르긴 하는데 그 목소리에 존경이나 친근함은 전혀 없었어요. 마치 관리인한테 묻는 것 같은 톤이었거든요.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는데 미라가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어보고 찬장도 들여다보더라고요. 아빠 드실 것들 제대로 챙겨드리고 계신가요? 아빠는 위가 좀 약하셔서 자극적인 음식 드시면 안 돼요. 그런 말을 들으니 제가 남편 건강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아내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사실 태수 씨가 위가 약하다는 말씀은 한 번도 안 하셨거든요. 미라가 아는 태수 씨와 제가 아는 태수 씨가 다른 사람 같았어요. 미라가 올 때마다 태수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평소에 저한테는 차분하고 권위적이셨는데 딸 앞에서는 정말 자상한 아버지가 되시더라고요. 미라야, 요즘 회사 일은 어때? 힘들지 않아? 라고 물어보시는 목소리가 얼마나 다정하던지요. 어느 토요일 오후 미라가 와서 아빠, 우리 예전에 자주 가던 그 중국집 가실래요? 거기 짜장면 드시고 싶지 않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태수 씨가 그래, 좋지. 미숙 씨도 함께 가실까요? 라고 하셨는데 미라가 아빠, 오늘은 우리 둘이만 가요. 오랜만에 아빠랑 단둘이 이야기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당황했어요. 저도 가족인데 왜 빼고 가는 거지? 하지만 태수 씨가 그럴까? 미숙 씨는 집에서 좀 쉬세요 라고 하시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둘이 나간 후 혼자 집에 남아있는데 정말 기분이 이상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더 외로워진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혼자 살 때는 그냥 외로웠는데 이제는 가족이 있으면서도 혼자인 그런 외로움이었어요. 저녁 늦게 둘이 들어왔는데 정말 즐거워 보이더라고요. 아빠, 정말 재미있었어요. 다음에 또 가요라고 하는 미라를 보면서 태수 씨도 활짝 웃고 계셨어요. 저는 어떻게 다녀오셨어요? 라고 물어봤지만 대답은 시큰둥했어요. 그런 일이 반복되기 시작했어요. 미라가 오면 아빠, 우리 옛날 이야기나 해요 하면서 제가 모르는 추억들을 계속 꺼내더라고요. 아빠 기억나세요? 제가 고등학교 때 아빠랑 등산 갔던 거? 그때 아빠가 김밥 사주셔서 정말 맛있게 먹었잖아요. 태수 씨도 그런 이야기만 나오면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그래, 그때 내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라고 하시면서 정말 행복해 보이시더라고요. 저는 그 대화에 끼어들 틈이 없었어요. 제가 없었던 시간의 이야기들이니까요. 어느 날은 미라가 아빠, 제가 만든 반찬 가져왔어요. 아빠 입맛에 맞게 만들었거든요 라고 하면서 큰 밑반찬 통들을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이제 반찬 만드는 수고 덜으시겠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표면적으로는 도움을 주는 것 같지만 왜 그렇게 기분이 나빴을까요? 마치 제가 만든 반찬은 아버지 입맛에 안 맞는다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실제로 태수 씨도 미라가 가져온 반찬을 더 맛있게 드시는 것 같았어요. 제 물건들도 점점 구석으로 밀려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잠시만 여기 두고 나중에 정리하겠다면서 제 화장품들을 화장대 구석으로 옮기더니 나중에는 아예 작은 서랍장 맨 아래 칸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거실 소파에 제가 놓아둔 무릎 담요도 이건 색깔이
소파랑 안 맞네요 라고 하면서 다른 곳으로 치워버렸어요. 대신 미라가 아빠 새로운 쿠션 사왔어요. 소파가 훨씬 고급스러워 보이죠? 라고 하면서 가져온 쿠션들로 소파를 장식했죠. 하나하나는 작은 일이었는데 그게 쌓이니까 정말 제가 이 집의 주인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제 흔적들이 하나씩 지워져 가는 것 같았거든요. 가장 힘들었던 건 가족 사진을 찍을 때였어요. 미라가 아빠, 우리 사진 찍어요라고 하면서 스마트폰을 꺼내는데 자연스럽게 태수 씨 옆에 바짝 붙어서 찍더라고요.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게 되고요. 저도 들어갈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아, 네네라고 하면서 마지못해 자리를 만들어주는 시기였어요. 그렇게 찍은 사진을 보면 진짜 가족은 태수 씨와 미라고 저는 그냥 옆에 서 있는 사람 같았어요.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어요. 미라가 일찍 와서 아빠 브런치 만들어 드릴게요. 아빠 좋아하시는 계란 베네딕트요라고 하면서 부엌에서 요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냥 거실에 앉아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정말 제가 손님 같더라고요. 다 됐어요. 아빠 드세요라고 하면서 예쁘게 차린 아침상을 가져오는데 접시가 2개뿐이었어요. 미라와 태수 씨 것만요. 저는 어떻게 하죠? 라고 물어봤더니 아, 죄송해요. 깜빡했네요. 잠깐만요라고 하면서 급하게 제 것도 준비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진짜 깜빡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애초에 저는 계산에 없었던 거죠. 그 순간 정말 가슴이 답답했어요. 내가 이 집에서 무슨 존재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태수 씨도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뭔가 느끼셨을 텐데 전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딸이 자주 와서 챙겨주니까 좋아하시는 것 같았죠. 저는 점점 이 집에서 투명 인간이 되어가는 느낌이었어요. 물리적으로는 같은 공간에 있지만 정서적으로는 완전히 밖에 서 있는 그런 기분이었거든요. 가족의 일원이라고 생각하고 결혼했는데 정작 진짜 가족은 따로 있는 것 같았어요. 밤에 잠들기 전에 생각했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미라도 아버지를 사랑하는 딸이니까 그러는 거겠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불편함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혼자 살 때는 외로웠지만 적어도 제 공간에서는 제가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남의 집에서 눈치 보며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과연 이게 제가 꿈꾸던 결혼 생활인가 하는 의문이 점점 커져갔죠.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이었어요. 아침에 꽃집에 나가기 전에 은행 업무를 보려고 ATM에 갔었거든요. 딸 다인이가 며칠 전에 전화해서 엄마 아이 학용품 살 돈이 좀 부족해서요. 죄송한데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했거든요. 해외에 살면서 아이 둘을 키우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사위도 열심히 일하지만 생활비가 만만치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필요해? 라고 물어보니까 5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제 용돈에서 50만 원 정도야 충분히 보낼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태수 씨랑 결혼하면서 생활비 걱정은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송금해줬죠. 다이나 보냈다. 아이들한테 필요한 거 사주고 너무 미안해하지 말라고 문자까지 보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집에 들어가니까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태수 씨가 거실에 앉아 계시는데 표정이 평소와 달리 어둡더라고요. 그리고 소파에 미라가 앉아 있었는데 손에 뭔가 서류 같은 걸 들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라고 인사했는데 대답이 없더라고요. 미라가 저를 쳐다보면서 앉으세요라고 하는데 그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차가웠어요. 뭔가 잘못된 걸까 싶어서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죠. 그때 미라가 들고 있던 종이를 제 앞에 내밀더라고요. 이게 뭔지 아세요?
보니까 통장 거래 내역서였어요. 제 통장에서 오늘 아침에 50만 원이 나간 기록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제 통장인데 어떻게 이 내역을,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제 개인 통장 내역을 미라가 어떻게 알고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미라가 차갑게 웃으면서 아버지 명의로 된 가족카드 사용 내역이에요. 당연히 저한테도 통지가 와요라고 하더라고요. 그제야 생각났어요. 결혼하고 나서 태수 씨가 가족카드를 만들어 주셨는데 제가 ATM에서 그 카드를 사용해서 송금한 거였어요. 그 돈 우리 가정에서 나간 거예요. 미라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아버지 돈으로 당신 딸한테 용돈 보낸 거죠? 저는 급하게 해명하려 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 제 돈으로 보충할 생각이었어요. 그냥 급해서 잠깐. 하지만 미라는 제 말을 끊더라고요. 잠깐? 50만 원이 잠깐인가요? 당신이 이 집에 온 지 겨우 몇 달인데 벌써 이런 식으로 돈을 빼가는 거예요? 미라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태수 씨를 바라봤어요. 제 편을 들어주시길 바라면서요. 하지만 태수 씨의 표정도 어둡기만 했어요. 미숙 씨, 이건 좀 그렇지 않나요? 미라 말이 맞아요. 우리 가정의 돈을 당신 딸한테 보내는 건 적절하지 않아요. 그 순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남편이 제 편이 되어주지 않다니요. 태수 씨, 저는 정말 나중에 갚으려고 했어요. 딸이 급하다고 해서. 하지만 태수 씨는 고개를 저으시더라고요. 미라가 계속 공격했어요. 지금까지 몇 번이나 더 있었을까요? 혹시 이것만이 아니겠죠? 제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사실 한두 번 더 있었거든요. 다인이가 아이들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리고 이사 비용이 부족하다고 했을 때 작은 금액들을 보낸 적이 있었어요. 아니에요. 이번이 처음이에요라고 거짓말을 했지만 미라가 정말이요? 그럼 다른 내역도 다 확인해 볼게요라고 하는데 목소리에 확신이 있더라고요. 아마 이미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태수 씨가 한숨을 쉬시면서 당신 딸 문제는 당신이 해결해요. 우리랑 상관없잖아요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숨이 막혔어요. 우리랑 상관없다고요? 제 딸인데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이 가족의 일원 아닌가요? 제 딸도 이제 태수 씨의 가족이 되는 거 아닌가요? 미라가 비웃듯이 말했어요. 가족? 당신 딸이 언제 우리 가족이 됐어요? 아버지랑 저는 혈육이에요. 혈육이요. 당신이야 결혼으로 들어온 거니까 그렇다 쳐도 당신 딸까지 왜 우리가 책임져야 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화가 났어요. 주먹이 떨렸어요. 그럼 저는 누구의 가족인가요? 저는 여기서 뭐예요? 그냥 가정부예요? 가정부라니요. 그런 말씀 마세요. 태수 씨가 말씀하셨지만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하지만 당신 딸 일은 정말 별개예요. 우리 가정과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결혼할 때는 서로 의지하면서 살자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 딸은 왜 가족이 아니라는 거죠? 미라는 태수 씨의 가족이고 저는 그냥 결혼으로 들어온 사람이고 제 딸은 완전히 남인 거예요? 저희가 결혼할 때 서로 가족이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제 딸도 당연히. 하지만 미라가 또 끼어들었어요. 그건 당신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당신 딸까지 책임지겠다고 했어요? 아버지 맞죠? 미라가 태수 씨를 쳐다보니까 태수 씨가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제가 뭘 위해 결혼을 했나 싶었거든요. 함께 늙어가면서 서로 의지하자고 했는데 정작 제일 소중한 제 딸은 가족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뭐예요? 저는 정말 이 집에서 뭐예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울면 더 약해 보일 것 같았거든요. 태수 씨가 당신은 제 아내예요. 하지만 그것과 당신 딸 일은 별개예요 라고 하시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내는 맞지만 딸은 가족이 아니라는 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미라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정말 잊혀지지 않아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당신 개인 일로 우리 가정에 손해 끼치지 마세요. 손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제 딸을 도와주는 게 이 가정의 손해라는 거예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계속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됐거든요. 나는 이 집의 아내이고 가족인데 왜 내 딸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나는 정말 혼자인 건가요? 태수 씨와 미라는 원래 가족이고 저는 그냥 나중에 들어온 외부인인 건가요? 다음날 다인이한테 전화했어요. 다인아, 미안한데 그 돈 좀 돌려줄 수 있어? 다인이가 깜짝 놀라면서 왜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라고 했지만 사실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집안에 돈이 좀 필요해서 미안하다 딸한테 이런 말을 하는 제 자신이 너무 초라했어요. 어머니로서의 제 존재를 완전히 부정당한 기분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집안에서 완전히 위축되기 시작했어요. 뭘 할 때마다 혹시 이것도 문제가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이 집에서 진짜 가족인지 아니면 그냥 임시로 머물고 있는 사람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어머니로서의 제 마음을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딸이 힘들어하면 도와주고 싶은 게 엄마 마음인데 그런 마음조차 잘못된 거라고 하니까 정말 절망스러웠거든요. 태수 씨 생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을 때부터 저는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뭔가 특별한 생일상을 차려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동안 집안에서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이번엔 정말 좋은 아내, 좋은 가족이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먼저 태수 씨가 좋아하실 만한 음식들을 생각해 봤어요. 평소에 옛날에 어머니가 해주시던 갈비찜이 그립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서 갈비찜을 준비하기로 했죠. 그리고 좋아하시는 나물들과 전 종류도 여러 가지 만들기로 했어요. 일주일 전부터 장을 보러 다녔어요. 좋은 갈비를 고르려고 정육점을 몇 곳이나 다녔고 나물 재료들도 신선한 것으로 골라왔죠. 꽃집일 끝나고 집에 와서는 밤늦게까지 음식 준비를 했어요. 케이크도 미리 주문했어요. 태수 씨가 달달한 건 별로 안 좋아하셔서 생크림 케이크보다는 단팥이 들어간 전통 케이크를 주문했거든요. 촛불도 예쁜 걸로 골라서 준비해뒀고요. 생일 전날 밤에는 거의 밤을 새다시피 했어요. 갈비찜을 끓이고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손이 부르트도록 일했어요. 중간중간 태수 씨가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라고 하셨지만 저는 정말 완벽하게 준비하고 싶었거든요. 그날 아침에는 집안 대청소까지 했어요. 구석구석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치웠고 예쁜 꽃들도 곳곳에 장식했죠. 거실 테이블에 생일상을 차리는데 정말 예뻤어요. 태수 씨,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고생 많이 했네요 라고 하시면서 기뻐하시더라고요. 오후 5시쯤부터 친구분들이 오시기 시작했어요. 태수 씨 동창분들이랑 동네에서 아는 어르신들까지 해서 10명 정도 되었어요. 모든 분들이 상이 정말 잘 차려졌네요 라고 칭찬해 주시니까 저도 뿌듯했어요. 그런데 파티가 시작되기 직전에 미라가 등장했어요. 손에 큰 상자를 들고 왔는데 아빠 깜짝 선물이에요 라고 하면서 상자를 열어 보이더라고요. 안에는 정말 화려한 케이크가 들어있었어요. 아빠, 내가 케이크도 주문했어요. 정말 비싼 거예요. 유명한 케이크 집에서 특별히 주문 제작한 거예요.
미라가 자랑스럽게 말하는데 그 케이크는 정말 호텔에서나 볼 법한 화려한 것이었어요. 제가 준비한 소박한 케이크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고 예뻤거든요. 손님들도 우와, 정말 멋지네요. 라고 하면서 미라의 케이크에만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미라가 이 케이크는 여기 놓으면 안 돼요. 메인 테이블에 놓아야죠 라고 하면서 제가 정성껏 차린 생일상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잠깐 이건 하려고 했지만 이미 손님들이 다 보고 있는 상황이라 말을 하기 어려웠어요. 결국 제가 밤새 준비한 갈비찜과 전들 그리고 케이크는 부엌 구석으로 밀려났어요. 거실 테이블에는 미라가 가져온 화려한 케이크가 중앙에 놓이고 미라가 추가로 준비한 고급 안주들이 자리를 차지했죠. 손님들은 미라 씨가 정말 효녀네요 라고 하면서 미라만 칭찬하시더라고요. 저는 옆에서 제가 준비한 것들도 있는데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미라 위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태수 씨도 미라가 가져온 것들을 보시면서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미라야, 이렇게까지 준비하다니 고맙다라고 하시면서 미라 어깨를 토닥토닥 해주시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파티가 시작되고 술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분위기가 좋았어요. 다들 태수 씨한테 축하 말씀도 하시고 옛날 이야기도 나누시고 했거든요. 저도 옆에서 술과 안주를 챙겨드리면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태수 씨가 점점 취하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목소리도 커지고 말씀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재미있는 학교 이야기들을 하시다가 점점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어요. 요즘 세상 참 빨라요.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걸 배워야 하고 하시다가 갑자기 제 쪽을 보시면서 아 그래. 내가 요즘 꽃집 운영도 배우고 있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손님 중 한 분이 꽃집 운영을 배우신다고요? 라고 물어보시니까 태수 씨가 아니 집사람이 꽃집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끔 도와주러 가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좀 이상했어요. 태수 씨는 제 꽃집에 도와주러 오신 적이 없거든요. 오히려 일찍 집에 들어오라고 하시는 편이었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술이 더 들어가니까 태수 씨가 더 이상한 말씀들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요즘 여자들 참 독립적이야. 나이 들어서도 자기 일하겠다고 하고 하시면서 제 쪽을 힐끗힐끗 보시더라고요. 미라가 아빠 술 그만 드세요라고 말렸지만 태수 씨는 멈추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내가 뭐하러 꽃집 여자 데리고 왔나? 라고 중얼거리시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귀를 의심했어요. 꽃집 여자라고 하신 건가요? 저를 그렇게 부르신 건가요? 다른 손님들도 다들 저를 쳐다보면서 어색한 분위기가 되었어요. 손님 중 한 분이 태수 씨,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하셨지만 태수 씨는 더 크게 아니 집도 내 집이고 돈도 내 돈인데 꽃집에서 온 여자가 뭘 안다고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모든 손님들이 저를 보고 있는데 남편이 저를 꽃집 여자라고 부르면서 무시하는 말을 하다니요. 73년 인생에서 이런 굴욕은 처음이었어요. 미라가 아빠 정말 그만해요 라고 하면서 태수 씨를 말렸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말들이 다 나온 후였어요. 손님들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하시며 어색하게 웃고 계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기분이 좀 안 좋아서 먼저 들어가겠어요 라고 하고 방으로 들어갔죠.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으니까 눈물이 쏟아졌어요. 정말 억울하고 분했어요. 밤새 정성껏 준비한 생일상도 제 마음도 모두 무시당한 기분이었거든요.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런 모욕을 당한다는 게 견딜 수 없었어요. 거실에서는 계속 파티가 이어지고 있었어요. 웃음소리도 들리고 미라가 뭔가 설명하는 소리도 들렸어요. 아마 태수 씨가 취해서 한 말이라고 변명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술에 취해서 한 말이라고 해도 그게 진심 아닌가요? 평소에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는지 그대로 드러난 거 아닌가요? 꽃집 여자.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날 밤 손님들이 다 가신 후에도 태수 씨는 저한테 사과 한마디 없었어요. 그냥 술을 너무 많이 마셨네라고 하시면서 잠자리에 드셨어요. 저는 그날 밤 한 잠도 못 잤어요. 계속 생각해 봤거든요. 내가 정말 이 집에서 꽃집 여자일까? 아내가 아니라. 그리고 내가 왜 이런 굴욕을 당하면서까지 여기 있어야 하지? 하는 생각이 끝없이 떠올랐어요. 생일 파티가 끝난 다음 날부터 저는 거의 꽃집에서만 지냈어요. 집에 들어가기가 싫었거든요. 태수 씨 얼굴을 보면 그날 밤 일이 생각나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꽃집 여자라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고요. 꽃집에 앉아서 멍하니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손님이 와도 예전처럼 밝게 웃을 수가 없었어요. 어떤 꽃을 찾으세요? 라고 물어보면서도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거든요. 정말 제가 그냥 꽃집 여자일까? 아내도 아니고 가족도 아닌 그냥 꽃이나 파는 여자일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어느 날 오후 꽃들에 물을 주다가 문득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언제부터인가 제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져 있더라고요. 눈가에는 주름이 더 깊어졌고 입꼬리는 항상 아래로 처져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늙어 보였나? 싶을 정도로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그때 종만 아저씨가 들어오셨어요. 미숙 씨,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네요. 무슨 일 있어요?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에요, 괜찮아요라고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종만 아저씨가 꽃들을 둘러보시더니 이 꽃들이 좀 이상하네요. 물은 주고 계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생기가 없을까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랬어요. 분명히 매일 물을 주고 관리하고 있는데 꽃들이 예전만큼 싱싱하지 않았어요. 사람 마음이 꽃한테도 전달되나 봐요. 미숙 씨가 요즘 힘드시니까 꽃들도 따라서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종만 아저씨의 말에 뭔가 찔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늦게 들어갔어요. 태수 씨가 왜 이렇게 늦어요? 저녁은 준비 안 하세요? 라고 하시는데 그 말이 왜 그렇게 서운하게 들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죄송해요. 금방 준비할게요 라고 하면서 부엌으로 갔는데 눈물이 났어요. 며칠 후 또 종만 아저씨가 오셨어요. 이번엔 차라도 한잔하자고 하시면서 꽃집 앞 벤치에 앉았어요. 미숙 씨, 솔직히 말해봐요. 뭔가 잘못되고 있어요. 네가 사라지고 있어. 제가 사라진다고요? 그래요. 예전에 미숙 씨는 어디 가고 지금은 그냥 빈 껍데기 같아요. 눈에 생기도 없고 웃음도 없고. 그리고 이 꽃들 봐요. 내가 이상하니까 꽃들도 시들어가고 있어요. 종만 아저씨 말이 정말 맞았어요. 거울을 보면 예전의 제가 아니었거든요. 결혼하면서 더 밝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점점 제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결혼 생활이 힘드세요? 종만 아저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니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이야기들을 다 털어놓았어요. 태수 씨의 규칙들, 미라의 차가운 시선, 생일 파티에서의 굴욕까지 모든 걸 말했어요. 종만 아저씨가 들으시더니 한참 말이 없으시더라고요. 미숙 씨, 그건 결혼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견디는 거예요. 네가 네 자신을 지우면서 견디고 있는 거야. 하지만 결혼이라는 게 서로 맞춰가는 거 아닌가요?
맞춰간다는 건 서로가 조금씩 변하는 거지. 한 사람만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니는 태수 씨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아예 니 자신을 포기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저는 제 자신을 포기하고 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것들, 제가 하고 싶은 것들, 심지어 제 딸을 사랑하는 마음까지도 모두 포기하면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네 자신부터 되찾아야 해요. 네가 누군지, 뭘 원하는지부터 다시 생각해봐요. 그리고 그게 정말 불가능하다면 종만 아저씨가 말을 멈추셨지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계속 생각해봤거든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 이런 식으로 살면서까지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하나? 새벽이 될 때 고민했어요. 다음날 꽃집에서 혼자 있는데 갑자기 결심이 섰어요. 이제 그만하자. 나도 나를 위해 살아보자. 73살이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집에 들어가서 조용히 짐을 쌌어요. 많은 건 아니었어요. 제 옷가지와 개인적인 물건들만 챙겼죠. 20년 동안 혼자 살았던 제 작은 집은 아직 그대로 있었거든요.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짐을 싸면서 생각해보니 정말 얼마 안 되더라고요. 이 집에서 진짜 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대부분의 물건들은 태수 씨 것이거나 미라가 가져다 놓은 것들이었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짐을 들고 나가려는데 태수 씨가 깨어나셨어요. 어디 가세요? 그 가방은 뭐예요? 태수 씨, 저는 이제 가겠어요. 제 집으로 돌아갈게요. 태수 씨가 갑자기 화를 내시더라고요. 뭐라고요? 어디 허락도 없이 결혼한 여자가 남편한테 허락도 안 받고 집을 나간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요? 저는 물건이 아니에요, 태수 씨. 허락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당신은 내 아내예요. 내 아내가 어디 마음대로 나가요? 내 아내라는 표현에서 느껴지는 게 사랑이 아니라 소유욕이었어요. 저를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소유물로 보고 있다는 걸 그때 확실히 알았어요. 태수 씨, 저는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소유물이라니, 그런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부부는 함께 사는 거잖아요. 함께 산다는 건 서로 존중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존중받고 있지 못해요. 그냥 당신들 편의에 맞춰서 살고 있을 뿐이에요. 태수 씨가 더 화를 내시면서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예요. 내가 언제 당신을 무시했어요? 하고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생일날 저를 꽃집 여자라고 부르신 것도 잊으셨나요? 제 딸을 가족이 아니라고 하신 것도요? 제가 차분하게 말하니까 태수 씨가 잠시 말이 없으시더라고요. 그건 술을 마셔서 진심이 나온 거잖아요. 평소에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결국 태수 씨도 할 말이 없으셨나 봐요. 그럼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후회하게 될 거예요 라고 하시면서 돌아서셨어요. 저는 그 길로 집을 나왔어요. 짐을 들고 문을 나서는데 정말 홀가분한 기분이었어요. 물론 불안하기도 했지만 오랫동안 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제 작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꽃집에 들렀어요. 종만 아저씨가 결심하셨구나 라고 하시면서 따뜻하게 웃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네 자신을 되찾아봐라고 하셨어요. 그날부터 다시 혼자 사는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처음엔 적적하기도 했지만 점차 제가 살아나는 것을 느꼈어요. 아무한테 눈치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는 자유로움이 정말 소중했거든요. 집을 나온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어요.
제 작은 집에서 혼자 지내면서 조금씩 마음의 평화를 되찾고 있었는데 갑자기 태수 씨가 찾아왔어요. 꽃집에서 일하고 있는데 문 앞에 서 계시더라고요. 미숙 씨, 태수 씨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힘이 없고 떨리는 목소리였거든요. 얼굴도 많이 상해 있었어요. 며칠 동안 잠을 못 주무신 것 같았고 수염도 제대로 깎지 않으셨더라고요. 태수 씨, 여기까지 왜 오셨어요?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제발 조금만 시간을 내주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하시니까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꽃집 문을 닫고 근처 카페로 갔어요. 태수 씨가 커피를 주문하시는데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뭔가 많이 힘드셨나 봐요. 미숙 씨,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태수 씨가 먼저 말을 꺼내셨어요. 당신이 집을 나간 후에 계속 생각해 봤는데 제가 당신한테 정말 못했어요. 무엇을 잘못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궁금했어요. 정말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알고 계시는 건지요. 당신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당신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고 당신을 하나의 독립적인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제 방식대로만 살라고 강요했죠. 생각보다 정확하게 문제를 파악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생일날 술에 취해서 한 말들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꽃집 여자라니 당신은 제 아내인데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태수 씨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하고요. 다인이 일도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당신 딸도 이제 우리 가족이 맞아요. 제가 너무 편협하게 생각했어요. 이 말을 들으니까 조금 마음이 움직였어요. 하지만 뭔가 늦은 것 같은 느낌도 들었어요. 태수 씨, 말씀 고맙지만 아니에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저 정말 바뀔 수 있어요. 당신한테 맞춰드릴게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게 해드릴게요.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서 또 다른 걱정이 들었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게 해주신다고요? 그것도 결국은 태수 씨가 허락해 주시는 거잖아요. 근본적으로는 변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미라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물어보니까 태수 씨가 잠시 말을 멈추셨어요. 미라한테도 말했어요. 당신을 존중하라고, 가족으로 받아들이라고. 그래서 미라가 뭐라고 하던가요? 처음엔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계속 설득하니까 태수 씨 말이 점점 힘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면서 미라가 들어왔어요. 우리가 앉아있는 테이블을 보더니 차가운 표정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아버지, 여기서 뭐 하세요? 미라야, 너도 와서 앉아라. 우리 이야기하자. 태수 씨가 말씀하시니까 미라가 마지못해 앉았어요. 하지만 저를 보는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아버지, 집에 가세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미라가 태수 씨한테 말하는데 정말 싸늘한 목소리였어요. 미라야, 내가 잘못했다고 했잖아. 미숙 씨한테 사과하고 다시 시작하고 싶어. 아버지는 지금 정신이 없으세요.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시고. 미라가 저를 쳐다보면서 말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거 보세요. 당신 때문이에요. 그 말이 마치 제가 태수 씨를 괴롭히고 있다는 뜻으로 들렸어요. 미라 씨, 저도 힘들었어요. 당신들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아세요? 저희가 어떻게 대했다고요? 아버지 집에서 편하게 살게 해드렸잖아요. 편하게 살게 해주셨다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그 집에서 얼마나 눈치를 봤는지 아세요? 제 물건들이 어떻게 구석으로 밀려났는지, 제 딸을 가족이 아니라고 했을 때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미라가 차갑게 웃으면서 그건 당신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저희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태수 씨가 미라야, 그만해.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했잖아 라고 하시니까 미라가 더 화를 냈어요. 아버지는 왜 이 사람한테 그렇게 매달리세요? 아버지 곁은 제가 지켜요. 이 사람 없어도 저희 잘 살 수 있어요. 그 순간 미라가 저를 보면서 차갑게 속삭였어요. 당신 자리는 없어요. 아버지는 제가 돌볼게요. 당신은 그냥 당신 길 가세요. 태수 씨가 미라야 하고 소리쳤지만 미라는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아버지, 집에 가요. 이런 쓸데없는 일 그만하시고. 그러면서 태수 씨 팔을 잡아당기더라고요. 태수 씨가 제게 미숙 씨, 미라가 저래도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정말 당신이 필요해요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제 앞에서 무릎을 꿇으시더라고요.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이 모두 저희를 쳐다봤어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태수 씨, 일어나세요.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내가 잘못했어. 돌아와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태수 씨가 눈물을 흘리면서 매달리시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미라의 차가운 시선도 느껴졌고요. 아버지, 정말 그만해요. 창피하잖아요. 미라가 태수 씨를 일으키려고 하는데 태수 씨는 계속 제게 매달리셨어요. 저는 그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태수 씨의 사과는 진심 같았지만 미라의 태도는 전혀 변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태수 씨도 완전히 변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태수 씨, 일단 일어나세요. 여기서는 이야기하기 어려워요. 태수 씨가 일어나시긴 했지만 계속 애원하는 눈빛으로 저를 보셨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태수 씨의 사과, 미라의 차가운 반응, 그리고 제 미래에 대해서 말이에요. 며칠 후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이혼 서류를 준비하려고요. 변호사가 정말 이혼하시겠어요? 상대방이 사과하고 있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라고 하셨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이혼 서류를 손에 쥐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말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이게 맞는 선택일까? 73살에 다시 혼자가 되는 게 괜찮을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홀가분한 마음도 들었어요. 이제 더 이상 누군가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거울 앞에 서서 생각해 봤어요. 내 노후를 망친 재혼이었을까? 아니면 늦게라도 깨달음을 얻은 소중한 경험이었을까? 결혼 전에는 외롭긴 했지만 평온했어요. 결혼 후에는 더 외로웠고 상처도 많이 받았죠. 그럼 이 결혼은 실패였을까요? 이젠 누굴 위해 살아야 할까요? 평생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정말 저만을 위해 살아도 되는 걸까요? 73살에 새로 시작하는 인생,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사과하는 남편에게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혼자서라도 자유롭게 사시겠습니까? 제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해요.